네, 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언론정보학회 피칭 세션 석사 과정 발표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영주고요. 오늘 그 네 분의 발표가 이어질 텐데 그 네 분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의 선배 박사님들께서 이제 토론 겸 심사 네를 해주실 겁니다. 먼저 오화영 박사님은 지금 컨텐츠진흥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문화관광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신 오화영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우리 오현주 박사님이신데 기쁜 소식이 있으시다고 방금 들었어요. 그건 아니군요. 네, 이제 곧 기쁜 소식이 있을 예정인 박사님이십니다. 이따 심사하실 때 각자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이 90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분이 발표를 하셔서 한 분당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 최대 15분 정도까지 발표하시면 되고요. 발표 네 분 먼저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한테, 심사자시죠, 심사자 선생님들한테 코멘트 시간을 또 각각 10분에서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자, 첫 번째 발표는요, 우리 강정우 석사과정이신데요. 전북대 행정대학원 언론홍보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장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패러다임 전환 연구라는 논문입니다. 혹시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 거일까요? 예, 지금 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인사 주셨듯이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석사과정 진행 중인 강정우라고 하고요. 오늘 장노년층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들어가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박만래 씨의 할머니, 이제 장노년층의 우리에 맞지 않는 세상이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영상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식당에 찾아가는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기기 이용에 취약한 노인분들의 정보 소외 그리고 정보 격차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기사화도 되었는데요. 기사의 주요 내용은 기술 발전에 따라가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장노년층이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들을 겪고 있고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부터 그 장노년층의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들은 주로 다루어져 온 연구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장노년층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수준의 논의는 사회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환경과 장노년층의 문제는 주로 정보 소외 계층 그리고 정보 격차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인 수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현황을 참고하면은 디지털 정보화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장노년층이고 특히 역량과 활용 부분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령층 정보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정보화 교육 수행 대상 기관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와 군산 두 곳에서 고령층 대상 정보화 교육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해 국민들의 정보화 현상에 이제 적응을 돕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999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2001년 정보화 격차 해소 법률을 제정한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수행기관들이 휴장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교육들을 재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노년층 대상의 정보화 교육이 20년 이상 행해져 온 상황인데도 여전히 장노년층의 정보화 수준 관련 문제는 아까 통계 수치에서 살펴봤듯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층 대상의 정보화 교육이 PC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실제 수업에 참관해서 수업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문제의식이 좀 더 심화되었는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런 환경에 걸맞은 기술과 이용에 대한 논의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고령층 대상의 교육은 여전히 기초기술 활용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노년층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바뀌어왔고
그리고 그 시기에 적합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역량과 연결되어서 이제 관련 교육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왜 장년층 대상의 교육 내용에서는 좀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디어 기술의 기초 능력 습득이 미디어 역량 확보, 그리고 미디어 활용 능력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지금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필수 역량에서 보듯이 접근부터 참여의 그 중간 과정에 들어있는 분석적이고 창조적이고 반성적인 차원에 대한 논의들이 왜 장년층 미디어 교육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내에서 이제 격차적인 어떤 계층들을 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교육 외에도 사회 환경의 맥락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한 부분인데,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의 관점 중에 2015년 이복자의 연구에서 좀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은, 정보화 교육에 대한 이런 관점은 연구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 정보화 교육의 만족도나 유용성, 효능감, 그리고 어떤 그 노인 수용 그 교육 대상들의 반응과 실효성들을 실증하는 연구들, 그리고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어떤 성격의 장년층 네트워크나 관계성이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런 선행 연구들이 교육 시스템의 실증적 효과 분석에만 집중하면서 디지털 기술 환경으로서의 어떤 변화에 따른 사회적 맥락의 변화, 그리고 그런 맥락을 읽어나가고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년층 디지털 환경의 지역을 확립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 적용 중심의 장년층 정보화 교육의 특성, 그리고 그 맥락을 읽어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 실제 정부의 관점과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들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는데요. 연구 문제 1을 통해서는 정부 주도의 미디어 교육이 정책적 구상에 따라서 기술 환경 구축이라는,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이제 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 2번을 통해서는 정부 주도의 미디어 교육적 관점과 담론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회적 담론화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의 키워드 특성과 그 연결망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담론화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진행을 위해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장년층 정보화 교육의 계획과 실태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로서 국가 정보화 백서를 참고를 했고요. 교육이 실제 이루어진 해당 시기인 1999년 그 기본 계획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에 텍스트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안에서 디지털 정보화 환경과 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보화 백서에는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지향, 그리고 수립 계획 등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층을 포함한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시기, 그리고 교육들의 특징을 구분해서 4가지 시기를 구분하였는데, 도입과 안정, 그리고 성장과 유지라는 그 4가지 시기의 특성에 따라서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구분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회문화적 담론화의 과정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비카인즈에서 노인과 정보화 교육, 미디어 교육을 검색어로 설정하고 바이그램 방식으로 언론 보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각각 해당 시기 보도 그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2,860건, 그리고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328건, 총 3,188건의 그 언론 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들고 온 자료는 일시기에 이제 해당하는 1999년부터 2004년의 텍스트 보도와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정부 주도의 미디어 교육 환경의 패러다임 구축과 사회적인 담론화의 과정 안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진행을 살펴보기 위해서 담론 분석을 진행을 주로 하였는데, 이제 담론 분석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점을 좀 최대한 지양하기 위해서 너리지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국가정보화 백서의 텍스트 키워드 데이터들을 정책 시기별로 나눠서 수집해서 정리했고, 그리고 이 성격과 문장과의 관계들을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시기에 언론 보도 키워드에 대해서 비카인즈에서 수집하고 그 키워드의 가중치, 그리고 빈도에 따라서 해당 키워드가 연결되는 단어들,
그것에서 드러나는 토픽의 성격들을 서술하면서 어떤 담론적인 내용과 특성들을 구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 의미와 담론적인 특성들을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의 특성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강조되고 있고 사회문화적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 연구의 향후 분석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정부 주도의 기술 중심 패러다임 안에서 장노년층의 미디어 리터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작업입니다. 장노년층과 디지털 환경 문제가 단순히 나이에 따른 기술이나 이용 수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장노년층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노출되고 있고 그 미디어에 의해서 어떤 매개와의 작업 과정들을 경험을 하는 데서 오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문제와 상황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 이용에서의 확증 편향 그리고 필터 버블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특히 알고리즘 미디어 이용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문제성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에 얽힌 시타를 조금이라도 풀어보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논의와 연구들을 전개하고자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10분 안에 발표를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정확히 10분을 하셨습니다. 네, 그 발표 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나중에 피칭 그 심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네,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발표를 바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발표 먼저 듣고 다 네 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같이 듣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두 번째 네. 우리 권영전 이제 학생이라고 일단은 부르겠습니다. 예, 우리 권영전 그 석사과정께서는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과학저널리즘 석사과정이고요. 그 지금 그 연합뉴스에 재직하고 있는 기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AI 기사가 언론의 업무 프로세스에 준 영향 연구인데 아마 연합뉴스에 있으시면서 AI 기사들이 활용되는 거 보면서 그런 문제 의식을 느끼신 것 같고 석사 논문 마찬가지시죠. 근데 저희가 받은 그 논문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실지 아니면 저희한테 제출한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준비하신 거 10분에서 15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나오고 있는 거죠. 네. AI 기사가 언론의 업무 프로세스에 준 영향을 주제로 그 연합뉴스의 AI 기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 사례를 연구하는 탐색적 연구로 연구를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AI 기사가 국내 언론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게 벌써 5년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벌써부터 약간 쇠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AI가 언론에 도움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 독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택했습니다. AI 기사라고 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특징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인데요. 거의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굉장히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비용이 매우 적게 됩니다. AI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동이 필요하지만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나면 사실은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낮은 비용으로 기사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속도와 비용을 이렇게 융합이 되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를 시킬 수 있어서 사실은 기사를 뭐 거의 무한정 기사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AI 기사의 주된 어떤 장점으로 여태까지 거론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게 2016년부터 사실은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AI 기사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 서구보다 한 10년 정도 늦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저 파이낸셜 뉴스에서 IMF 햄봇이라는 이름으로 이준환 서봉원 서울대 교수
그 연구팀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첫 기사인데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로 국내 언론의 그 AI 기사는 실시간 증시 기사에 치중하는 형태로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사실은 증시 기사만 다루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학계 또는 외부 업체와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언론사에서 인하우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역량은 많이들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기사를 위해서 새로운 포맷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이를테면 기존의 기자들이 쓰지 않았던 기사를 AI를 통해서 많이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기자들의 어떤 기존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기자들한테 좀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일종의 어떤 실험적인 시도로만 그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2018년 4월 30일에 나온 한 매체의 로봇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4월 30일 날 삼성전자 전일과 변동 없는 265만 원을 마감을 했고 거래량은 전일 100% 감소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상한 기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루 동안 전혀 변동이 없었고 거래량이 전일 100%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그런가 하고 댓글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 당시에 거래 정지였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5월부터 삼성전자의 주식이 50대 1로 액면 분할하게 되면서 그 전에 3, 4일간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 거래 정지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사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쏟아져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봇 기사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 전일과 변동 없는 265만 원을 마감을 했고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 10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전혀 틀리지 않은 기사인데 사실은 기사 자체가 엉뚱한 기사가 나온 셈인데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기사가 어떻게 해서 이게 그대로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이 기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스킬이 없는 수습 또는 인턴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써왔다면 위에서 데스크라고 하는 편집자가 이것을 편집하면서 이거는 이 기사는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기사이니까 고쳐서 다시 써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치가 없으니까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소위 이제 언론사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을 킬한다고 얘기하는데 기사를 킬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냥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로봇 기사가 AI 기사가 기존의 언론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되지 않고 그냥 가외로 그 물리적으로만 덧붙여졌기 때문에 화학적인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2019년 7월 달에 그 미디어지 기사인데요. 기자 한 명이 4개월에 12만 건의 기사를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개월이면은 한 120일 정도 되니까 하루에 1000건의 기사를 썼다는 것인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죠.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 매체에 물어봤더니 AI 기사인데 AI 기사의 바이라인을 아무것도 안 쓰려니까 조금 이상해서 취재 기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썼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기사들을 보니까 대부분 무슨 기사냐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매 시간대별로 업종별로 급등 급락한 종목을 단순히 소개하는 기사들이고요. 이를테면 뭐 건설업종의 오전 10시 급등주는 뭐고 이것이 각각 다른 기사로 나갑니다. 창투업종의 오전 10시 급등주는 뭐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사실은 기사 가치가 굉장히 낮은 기사들을 이렇게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쓴 것인데 이 매체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사들이 기사 건수를 늘리는 것은 이제 페이지 뷰를 늘려서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많이들 쓰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고 많이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 그 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비슷하게 판단을 해서 이후에 이런 무분별한 어떤 AI 기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업무가 AI 기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AI에 제대로 통합되지 않고 AI는 단순히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한 어뷰징 수단으로만 쓰고 기존 기사는 기존 기사대로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기존의 업무 패턴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도 형태로 제가 그려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하는 어떤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를테면 사안을 인지하거나 보도자료를 입수하면 취재를 하거나 팩트 확인을 한 뒤 기사 가치를 판단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사를 킬하거나 또는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를 작성하겠죠. 그 기사를 작성하면 다시금 데스크라고 하는 편집자가 그 기사를 보고 가치를 판단하거나 기사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킬을 하거나 재작성 지시를 하고 또는 문제가 없다면 편집 후에 송고하거나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AI의 경우에는 전혀 이런 업무 프로세스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입수를 하면 그대로 데이터를 확인해서 AI가 나름대로의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 뒤 아무런 게이트키핑 작업이 없이 송고하고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빠진 것을 보시면 이 기사 가치 판단과 데스킹이라는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둘 다 보시면은 판단을 하는 과정이 빠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서 이제 엉뚱한 기사가 나오거나 또는 기사 가치가 굉장히 낮아서 일반적이라면 쓰지 않을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의 경우에도 똑같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최대한 살려서 취재 기자나 데스크가 기사 가치를 판단하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속한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AI 기사들을 보면 실제로 요 밑에 조그맣게 쓰여 있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동 작성돼서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AI의 기사가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통합된 어떤 그런 매체를 사실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매체가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찾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AI 기사들을 본 결과로도 이런 비슷한 업무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연합뉴스의 AI 기사의 업무 프로세스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합뉴스 AI 뉴스의 기획자와 뉴스 관리자,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그 AI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편집국 기자를 각각 2명씩 심층 인터뷰를 해서 기사에서 업무 프로세스에 미친 영향과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언론사에서 AI가 차지하는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후에 이렇게 심층 인터뷰를 아직 진행 중에 아직 마치질 못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실제로 AI 기사를 생성을 하면 데스킹을 거치지 않고 나가는 기사는 단 한 건도 없고, 또 일부는 그 데스크가 보기도 전에 그 취재 기자가 사실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기사에 대한 첨삭과 또 기사가 이제 AI가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기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이트키핑을 2차례 거친다는 내용을 얘기를 해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기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지진이라든지 미세먼지 경보라든지 기상특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굉장히 속보성이 강한 어떤 그런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조금 더 심층적인 기사를 쓰는데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도움이 됐다는 어떤 편집국 기자들의 어떤 인터뷰 내용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 하나의 그 사례로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 한 회사만 그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확실히 한계가 있어서 이후에 이제 관련 연구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발표자분들이 발표를 빨리 하셔서 내 편을 다 듣고 그 하는 것보다 지금 잘라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다 듣고 나면 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시죠? 왜냐면 이제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는 우리가 15분씩 발표를 이렇게 풀로 하실 거라 생각해서 먼저 발표 먼저 하고 이제 하자고 했는데 발표 시간이 좀 많이씩 단축돼서 두 편에 대한 그 심사를 먼저 하고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그 지금 발표하신 두 분은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 오 박사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오 박사님 해주시고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하영입니다. 앞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석사과정 피칭 세션에 이렇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부가 많이 되었고, 뭐 재연 내지 첨언으로서 조금이나마 연구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장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패러다임 전환 연구. 지금 뭐 여러 언론 보도나 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장노년층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는 중장년층이라고 개념화되어지는 세대의 미디어 이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기사화됐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의 최고 연령층이 뭐 50대 이상이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환경 변화적 상황을 그대로 잘 반영해서 지금 관련한 정책 목표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서는 관련하여 사회적 담론을 좋은 방향으로 잘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 연구 목표나 그러니까 문제 의식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어떤 말씀을 보태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설정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관련하여서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설정하신 연구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과연 1-2번 연구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노인의 정보화 교육이든 뭐 어떤 미디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관련된 기술적 환경이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의 확장을 정부가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서 정책 목표가 구체적으로 잘 설정되고 있는지 관련하여서 또 정책 사업들이 잘 구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백서라든지 관련된 문서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겠다라는 건데 그것과 보겠다는 건데 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약간 길게 표현을 해 주셨지만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변화한 기술적 환경 변화를 정부의 교육 사업이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툴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장노년층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까지도 리터러시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정부 교육 사업들이 지나치게 검색하거나 단순하게 쓰거나 이런 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매칭해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주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구 문제 2번과 관련해서는 이제 언론이 그렇다면 이 정보화 교육이란 미디어 교육들을 얼마나 잘 담아내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가는가의 이슈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지금 키워드를 정보화 교육, 미디어 교육, 뭐 노인 이렇게 설정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약간 일종의 결론으로서 제시해 주신 그래프를 보면 이미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 담아내는 정도의 뉴스들이 이 키워드를 통해서 잡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언론에서는 이 교육 외에도 또 다른 차원의 방금 언급됐었던 다양한 차원의 그런 유튜브 이용이라든지 좀 더 확장된 미디어 이용 부분들을 언론에서 잘 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사업만 담아내는 형태로 언론 보도 결과가 이렇게 규정지어지면 확장된 논의를 잘 형성해 나가고 있음에도 굉장히 축소된 뭔가 보도 자료를 받아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만 이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정책 기조를 이 언론이 뭔가
그대로 반영해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술적 환경 변화에 맞춰서 잘 확장된 논의를 형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축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뉴스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신다면 설정하신 연구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연구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는 연구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이미 약간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기사, AI 저널리즘이 쇠퇴기를 맞았다라는 결론이 이미 좀 뭔가 선행 연구나 연구 배경, 목적에 많이 담겨버려서 그렇다면 이 연구자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쇠퇴기를 맞이하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좀 더 좋은 방향의 저널리즘으로 가기 위한 AI의 역할을 우리가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왜 쇠퇴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실질적으로 그 관여자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을 들음으로써 그 이유를 파악해 나가고 싶으신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방점을 찍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이 선행 연구나 연구 배경 목적의 작성도 조금 결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쇠퇴기란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쇠퇴한 것을 우리가 왜 이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연구 목적을 설정해서 가야 하나?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서 뭐 굳이 태기를 할 것은 아니나 어디에 좀 더 연구자의 취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맞추셔서 좀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작업이 보태어진다면 예, 굉장히 훌륭한 네,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현주입니다. 저도 두 분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고 또 현장에서도 또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더 잘 글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이해도 좋고 그다음에 또 생각할 부분도 주셨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그 논문 같은 발표 같은 경우에 이 디지털 격차 논의도 굉장히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있었는데도 사실 지금까지도 사실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이 디지털 시대가 거의 근 20년 동안 진짜 막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특히 어떤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담론의 변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연구자께서 좀 더 더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방금 앞에서 오하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는데요. 이 논문의 어떤 타당성이나 근거를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왜 지금의 노년층이나 노년층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좀 이 연령층에 대한 재정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 30년 전 노년층과 지금의 노년층은 다른 여가 생활을 하고 다른 문화 생활을 하고 다른 디지털을 사용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자의 어떤 문제의식은 충분히 느껴지지만 재정이 된 부분이 없어서 사실 다른 연구들과 앞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재정의가 되고 왜 필요한지에 좀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뭐 이런 담론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찾아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를 좀 이렇게 빅데이터 마이닝 한 거나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누구나 어렴풋이 자세히는 아니지만 알 법한 결과들이 우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뒷부분에서 더 발전시키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논의를 확장시킬 수 아마 오하영 박사님 말씀하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그게 굉장히 이게 어떤 단순히 이 특정 연령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이렇게 패러다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좀 큰
의미의 좀 조직의 문제라던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좀 어떤 조직적인 문제나 아니 우리 사회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그러니까 뭐 이런 디지털 관련 리터러시 정책을 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꼭 여기서만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로 조금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게 좀 맥락적인 측면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 관련한 방법론을 썼을 때 물론 좋은 굉장히 뭐 이렇게 질적 방법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대한 양을 결과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너무 거시적인 관점이나 정교하게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많이 비판을 받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자께서 좀 더 약간 뭐 사회적인 측면 또 어떤 뭐 또 다른 담론적인 다른 어떤 보도 자료나 아니면 뭐 백서나 뭐 등등의 여러 자료를 좀 풍성하게 설명하는 작업이 향후 더 더해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AI 기사 같은 것도 제가 굉장히 잘은 모르지만 AI 관련 분야를 늘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봐서 너무 재밌게 들었던 그 발표였는데요. 연구자께서 이미 이 주제에 관련한 연구가 사실 많이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끝까지 잘 끌고 가셔서 학예능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연구 문제가 저희한테 주신 발표문에는 5가지 정도로 우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연구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AI 기사에 대한 어떤 원래 신문 기사를 쓰는 이 기자들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도 사실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AI 기사는 어떻다라고 이미 그냥 규정 짓고 이미 그냥 업무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만 사실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기자들이 AI 기사에 대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사실은 좀 들어가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자들이 AI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업무 프로세스 영향을 받고 어떻게 그들의 위상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만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석하실 때는 그들이 언론사 내부에 있는 조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사가 어떤 식으로 또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의 평가가 조직의 어떤 뭐 눈치를 보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확장시켜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한테 주셨던 발표문에 연구 문제 5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의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쓰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가 AI 기사가 많이 생산돼서 감경됐다면 그 감경된 시간은 주로 기자들이 어디에 쓰느냐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거는 이런 걸 보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AI 기사가 막 생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자들의 어떤 자기 개발 아니면 정체성 이런 부분이 디지털 시대에 변화되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정체성이 결국에 어떤 식으로 AI 기사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도 좀 논문의 큰 목표로 삼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두 분 선배 박사님들께서 좋은 코멘트 주신 것 같고요. 나중에 논문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 사람의 선배로 사회자지만 좀 의견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 발표하신 우리 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고민을 하셨던 우리 강종우 석사과정께서는 사실은 이 발표 안에 정보화 교육,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4가지 교육 얘기를 그냥 전혀 개념정의 없이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기존의 기술 중심의 정보화 교육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한 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논문 안에서 논문의 제목 시작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었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오박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연령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년층하고 노년층을 합치셔서는 이 논문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분리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장년층은 청장년층으로도 묶이고요. 장노년층으로도 묶이는데 노년층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지만 65세 60대, 70대, 80대가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노년층만 다루셔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들을 많이 끌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하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노년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논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분리하셔서 내가 집중하고 싶은 그 연령대가 무엇인지,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하시면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또 저희 재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비카인즈도 잘 이용하시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합뉴스 권영전 석사과정께도 제가 똑같은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그 AI 기사의 정의를 지금 내리지 않고 논문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 AI 기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성된 완성된 기사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되는 그런 모든 기사들도 포함시키는 건지. 근데 이제 기존의 아까 연합뉴스 사례나 그 증권 뉴스의 사례들은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성된 완성된 뉴스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들은 야구 뉴스, 뭐 스포츠하고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AI의 도움을 받아서 뭐 데이터를 분류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정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 AI가 투입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는 AI 기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그것이 업무 프로세스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실제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나중에 송고를 하는 과정에까지 AI가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그래서 그 업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그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연합뉴스만 해서 조금 그렇다고 하셨으면 파이낸셜 뉴스가 아주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 만들었던 분도 이제 엄호동 국장님이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2015년에 로봇 저널리즘 연구를 했고 제 보고서도 여기서 인용을 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자료를 같이 다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 발표 드릴까요? 자, 세 번째 발표는 같은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 과학저널리즘 석사과정이신 김성광 학생, 아직까지 이제 석사과정 학생이시지만 사실은 울산 CBS에 재직 중이신 PD신 거죠? 네, PD십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 지상파 라디오 안 시민 참여형 방송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논문이고요. 네, 발표 10분에서 15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 도와주실까요?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 지상파 라디오한 시민 참여형 방송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김성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작자로서 그리고 또 연구자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여다볼 거는 이런 시민 참여형 방송이 시민 저널리즘으로서 그리고 미디어 공론장 또 라디오에서 퍼블릭 액세스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의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질적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항상 잠실에서 태어나서 뭐 수도권에서 살다가 마포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2019년도에 이제 울산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 중에 이제 울산 청년들이 울산 행렬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왜 다 탈출을 하려고 그럴까 얘기를 들어보고 또 실제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 정부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또 언론과 시청이 그 홍보비를 중심으로 공생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청년 문제를 하나도 다루지 않는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언론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과 지방 정부가 귀 기울이지 않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시민이 직접 공론화하자는 차원에서 울산 시청 안에 있는 청년 단체인 울산 청년 네트워크,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울산 CBS가 같이 MOU를 맺고서 시민 참여형 방송 나울통을 기획하게 됩니다. 나는 울산 대통령이다, 나는 울산 소식통이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그때 슬로건은 시민주권 쟁취 방송이었습니다. 울산 지역의 언론 개혁과 행정 개혁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였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시민들이 라디오 같은 올드 미디어보다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에 더 큰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보 코인, 보수 코인 벌이에 열 올리는 유튜브, 그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차라리 방송 심의 과정을 거치는 지상파 라디오 운영 방식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만들어서 방송을 만들어 봤는데 때로는 청년들의 시각이 편향적이다, 방송에 전문성이 없다, 발음이 부정확하게 안 들린다, 이런 청취자 의견을 계속 듣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진행자들의 역량 부족 때문에 지상파에 이제 송출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이 편성을 좀 지속해야겠다, 지속시켜야 된다라는 의도로 제가 깊숙하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시민 참여형 방송이 아니라 PD 참여형 방송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려 섞인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운영되는 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사실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 이 방송법의 목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미디어 저널리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수기민주주의 실현과 굉장히 먼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기사도 나오고 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지상파 라디오로 송출되는 나울통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미디어 공론장 형성하고 또 시민 저널리즘 구현을 하고 있는 게 맞나?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려면은 이거를 구축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디어 공공성을 구축하고 있는, 구축을 위해서 이제 시민 참여형 방송이 진행되는데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나울통 제작진 이 내부에 있는 분들이 시민 참여형 방송 제작 동기와 제작 과정에서 느끼는 게 시민 저널리즘 구현이 맞는지, 또 이분들이 진짜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믿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요. 동시에 외부에서 일반 청취자, 저희 CBS 직원들, 타 언론사 직원들 입장에서 나울통이 시민 저널리즘 구현하고 있나요?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 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고요. 근데 이게 바로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 구조 변동에서 드러난 공론장의 비판적 합리성의 잠재력,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 의식과 저는 좀 같은 맥락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관련 연구라든지 이론을 좀 찾아봤는데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그런 도덕적 책무에 좀 저는 집중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미 20세기 초중반의 언론 불신이 굉장히 심각했고 허친스 위원회가 47년도에 허친스 보고서를 통해서 어카운터빌리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미디어 종사자랑 그리고 미디어 환경을 구성하는 주체이자 주권자 시민, 이 두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중시하는 그런 민주적인 규범인데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이 과정 블랙박스를 세부적으로 다 보여줘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제 시민 저널리즘을 통해서 직업적 저널리즘 극복이 가능할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직업적인 저널리즘이 사실은 분리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테면 뉴스 인물하고 취재 기자가 분리해서 기사가 나가거나 보도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편집과 경영이 분리돼 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오늘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기사의 광고야.
시민들이 이거를 정말 구분하기 어려워서 의문은 생기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서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직업적 저널리즘이 특정 단체의 여론 호도를 도와 돈벌이 앞장섰다라는 폭로 기사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 저널리즘 그럼 어떻게 연결돼 있냐? 언론 불신이 80년도 후반에 공공 저널리즘을 통해 가지고 저널리즘에 시민들이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편집위원회를 들어가 가지고 좀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들러리만 서게 되고 잘 안 되게 되죠. 그러면서 시민 저널리즘으로서 직접 제작에 관여하자. 그러니까 기성 언론의 역할이 단순하게 시민들에게 정보만 전달하는 거였다면 시민들도 그 사회와 그리고 커뮤니티와 그리고 시민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미디어 이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이 안에 들어오게끔 하자라는 그런 운동의 의미인 거죠. 또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비판하는 논문을 좀 연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공적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산업진흥을 앞세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구분이 안 된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공공성의 수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 예산을 쓰는 걸 보면은 EBS에다가 AR 그리고 VR 관련된 미디어 지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디어 공공성 재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 전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기관이 신산업 진흥하는데 돈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또 관련된 이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연구와 좀 연결지어서 보면 위르겐 하버마스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도움이 되는 공론장을 만들까라는 의미에서 이 위르겐 하버마스는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상호작용을 전제로서 이 논의회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 하면서 또 비판적인 의견에 담겨 있는 좀 연구를 봤습니다. 이게 구조와 절차가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하버마스 공론장 논의에 대화 주체에 제약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와 절차에 무게를 두게 되고 논증적 대화 구조 안에서 방어가 될 수 없는 주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엘리트 시민들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올통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제작자 그리고 연구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인데 라디오와 같은 미디어 공론장 사실 특히 시민 저널리즘 그러니까 저널리즘 영역에서 보면은 인터뷰를 할 때 논증적인 대화 형식으로 계속 구성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버마스의 공론장이 받는 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민 제작진, 시청자 미디어 재단, 관련 제도와 예산, 방송국, 청취자 여러 가지 요소 연결망 위에서 드러난 나울통 의미가 뭘까? 그래서 행위 연결망 이론에 좀 중점을 두고서 그 드러난 나울통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입니다. 일단은 아까 전처럼 이중 정체성이라는 그런 제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참여 관찰을 했습니다. 이거를 기획하게 된 거는 1년 지난해 2월쯤이고요. 그리고 나서 4월 말부터 편성을 했으니까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참여하게 됐으니까 언론 종사자랑 사실 언론 학계 사이에 좀 존재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양적으로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 들여다보려다 보니까 사실 거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은 깊숙하게 좀 질적 연구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갭을 메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제작진 내부의 문화랑 그리고 이들에 통해서 발생하는 방송의 의미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이들이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었고요. 성찰적 심층 인터뷰 그러니까 참여 관찰 중에 포착한 주요 사안이랑 궁금한 부분을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좀 섭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3명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통해서 또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 중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저널리즘 부분입니다. 나울통이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울산시청 기획조정실 사회혁신 담당관 아래로 청년정책 담당자가 4명이 새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청년위원회는 그냥 들러리 서는 집단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청년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깥밖에 안 나오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조례 제정 이후에 구성되지 않던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도 청년심의위원을 따로 쿼터를 두고서 50명 중에 8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산균형발전 청년연구회라는 순수 청년단체랑 부산 MBC,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청년이 말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딱 한 차례 특집 방송으로 편성을 해서 3월달에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미디어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비판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가상자산 규제 4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안을 내놨죠. 그때 이제 청년들이 반발합니다. 기성세대는 부동산을 가지고서 본인들의 자산을 증식했는데 우리는 여기 비트코인이라든지 투자를 못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나요? 그러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방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들의 주장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안에서 편성부 안에서 회의를 한 결과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들이 만든 방송은 편성이 불발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건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PD의 시각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시민 제작진하고 그리고 담당 프로듀서 사이에 간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담당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이 시민 참여형 방송이 아닌 PD 참여형 방송이라는 것을 내부에서도 사실 받은 셈입니다. 또한 이 미디어 공공성의 물음표를 가지는 의견이 굉장히 상당했고요. 시민이 주도로 의제가 상정되는 미디어 공론장이라는 이상의 뒷단에는 사실 이렇게 논증적인 대화가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 참여 방송에 필요한 거는 시민 제작진부터가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 제작진 방송 제작의 전문성을 좀 강화로 방송 차원에서 전담 PD 좀 배치하고 제작비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자꾸만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책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양적으로만 그 분수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저널리즘 교육 제대로 했고 상시적으로 전담해서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수기 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백업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기초단체랑 광역시의회에다가 이걸 요구를 해서 방송을 실제로 만듭니다. 의원님, 우리 다른 지역처럼 공동체 미디어 지원조례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수기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주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인터뷰도 진행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실제로 그렇게 디지털 관련해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사업비 부족을 제일 우선으로 꼽았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비현실적인 멘토링비 지급 1시간에 3만 원이면 누가 와서 미디어 교육을 하겠냐라는 주장이었고 두 번째는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 방송국에 엄청난 서류와 위원회를 구성할 거를 요구하는데 이런 거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예산은 얼마나 적나 해서 찾아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예산 2,599억 중에 단 15억밖에 그 비중이 차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0.95%로는 제대로 된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좀 그런 자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 결론입니다. 나홀통을 통해서 시민 저널리즘이 구현된다? 그러나 특정 계층의 편향적인 나홀통 또는 담당 프로듀서 중심의 미디어 공론장에 그쳤다. 뭐 저널리즘은 구현될 수 있으나 그게 시민 중심이냐 아니면은 담당 프로듀서 중심이냐 아까 얘기했던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에서 나오는 그런 한계점, 논증적인 대화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실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좀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적 미디어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미디어 공공성을 구축하려면 시민 제작진이 방송 제작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논의를 하려면 방송 제작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방송에 참여했던 멘토를 해주신 그 KBS 9시 뉴스 임재 작가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문 제작 지원 자문단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백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이 가진 이상과 현실적 한계점이 나홀통이라는 연결망 위에서 저는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디어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방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환경 중심의 미디어 진흥이 아니라 아날로그 기반 미디어 공공성의 좀 목적으로 방통위가 관심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서 과제 목표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질적 성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게 예상되는 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국도 역할이 변해야 됩니다. 시민 참여형 방송을 이제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민주적 미디어 공론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송국 담당 프로듀서가 프로그램 디렉터가 아닌 프로젝트 매니저로 그 역할이 조정돼야 한다는 건데 그게 방송국 조직의 역할 변화로도 좀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점은 이게 아직 양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서베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저널리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제가 23명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보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울산에서뿐만 아니라 나울통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 것인지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 나울통의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언론개혁과 행정개혁, 이것이 바로 시민주도 언론개혁 방안으로서 좀 고민되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수지 학생 마지막 발표하고 저희가 다시 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지 학생은요,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석사 과정이고요. 컵라면 이미지 상징화 연구인데 거의 그 풀페이퍼처럼 논문을 아주 정교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분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시간 안에 네,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컵라면 이미지 상징화 연구 퍼스의 기호학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게 될 정수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연구 주제를 시작으로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짚고 연구 방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이미지가 더 강렬하게 각인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단의 이미지들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어떤 풍부한 설명이나 이야기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감정을 뽑아내기도 하고요. 저는 바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두 사진입니다.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안전하게 퇴근하지 못하는 이런 좀 비극적인 현실이 굉장히 무감각하게 다가오다가 이제 우리 사회를 뒤흔든 아주 중요한 이미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이미지는 2016년 구의역 당시 19세였던 김군이 스크린 도어에 끼어서 사망한 후 발견된 유품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2018년에 당시 24살이었던 김용균 군이 이제 태안화력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후 발견된 유품 사진이었습니다. 이 두 유품 사진은 단지 유품 사진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추모제에 활용되기도 하고 애도의 오브제로도 쓰이며 누군가에겐 공감과 누군가에겐 비극을,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어떤 촉매제로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유품을 바탕으로 그들의 죽음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컵라면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바로 이 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남겨진 컵라면에 대한 것입니다. 컵라면이 비단 유품 사진으로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의 여러 주체들이 바로 이 컵라면에 주목하여서 연민, 애도, 공감, 사회 변화 촉구 등 여러 의미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 활발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커뮤니케이션의 끝은 바로 사회 현실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컵라면은 바로 26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고 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통해서 법률안이 최근에 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사건과 주장을 압축하여서 우리 사회 안에서 합의된 의미인 상징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연구 목적은 총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주목하여서 이 이미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지가 상징으로 되고 이러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미지가 이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대체 어떤 의미 생성 경로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체계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호모 시그니피컨스라고 해서 의미 생산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의미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기호학을 이번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준거이자 연구 목적으로 보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학 같은 경우에는
기호라고 하는 것은 분석의 결론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때문에 기호가 놓이는 그 맥락에 따라서 기호 작용의 차이가 일어나는 그 컨텍스트의 기호학을 집중을 했는데요. 이를테면은 아담과 이브가 먹은 사과와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해서 조심스럽게 던지는 그 사과가 의미가 다른 것처럼 어떤 맥락에서 그 기호가 놓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 변화의 추동의 힘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미오시스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 문제는 총 3가지 키워드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김군의 유품 사진을 보면 분명히 중첩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공구, 씻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욕실 용품.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소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컵라면인지 여기에 첫 번째로 주목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상징이 되었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컵라면은 무엇의 상징이 되었는지 이 3가지 키워드를 떠올렸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했습니다. 코멘즈라는 용어는 공통된 융합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컵라면이 발견되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컵라면이 분명히 어떠한 방향으로 고착화되는 의미가 있다거나 어떤 한 방향으로 좁혀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한 후 컵라면이 상징으로 도달하는, 그러니까 기존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분석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미오시스를 통해서 과연 최종적으로 컵라면은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퍼스의 기호학 중 총 2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갑니다. 먼저 도상, 지표, 상징이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 이 기호의 유형이 도상, 지표, 상징으로도 얘기될 수가 있겠지만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도상에서 지표로, 지표로 상징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로 발견된 컵라면이 어떻게 도상이 되고 어떠한 지표가 되었으며 어떠한 상징이 되었는지 그 단계별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미오시스라고 함은 해석체가 단일로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컵라면이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러한 의미 과정은 이론상으로는 무한하고 연속적인 의미 생성 과정이지만 동시에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일치를 하게 된다면 그 한계가 그어지고 바로 특정 해석이 그 의미의 최종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종 의미가 무엇을 획득하는 과정인지 세미오시스를 통해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역시 그 컵라면 이미지가 최초로 등장한 실제 유품 사진을 출발점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들에 주목하고자 했는데요. 이때 언론, 유가족 및 노조, 시민 그리고 기타를 포함해서 과연 이 컵라면을 관련해서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지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어제인 5월 28일은 9.16 참사 5주기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 실제 핸드폰 앨범 속 사진입니다. 제가 2016년 구의역 앞에서 과연 어떻게 그때 당시 제가 대학교 4학년으로서 내가 어떤 사회 구성원이 돼야 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마주한 사건이었고 고 김용균 씨는 저와 동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지 당시에는 가슴으로만 그 질문을 품었는데 이제 석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저만의 시각이자 언어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 기획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시간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4편의 논문을 받았을 때 제목만 보고 왜 컵라면의 이미지 상징 연구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논문의 첫 문장을 본 그 한 줄만 읽고도 이 논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첫 한 줄을 정말 잘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생각을 하셨을 우리 오 박사님. 네네. 네. 그럼 이어서 컵라면의 이미지 연구에 대한 멘트를 먼저 그럼 드릴게요. 네. 저도
그 김영주 박사님과 동일한 생각을 했었고 딱 압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문장에서부터 이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취지들을 잘 기술 내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이해를 하는데 굉장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뭐 소시르의 기호학이라는 것이 있고 퍼스의 기호학이 있고, 근데 퍼스의 기호학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초록에도 담아주셨듯이 이제 뭔가 이 하나의 상징에 도달하는 역동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 소시르 기호학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뭐 이렇게 논문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도상이 그럼 노동자의 유품인 컵라면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표가 컵라면을 보면 노동자의 유품이 떠오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또 상징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제 연구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컵라면은 일종의 약간 노동자 내지 노동자의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 일종의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도달해 가는 요 과정을 요 연구를 통해서 이제 결론으로서 보여주시고, 이제 그 과정에 대한 그 연구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런 용어들이 기존에 해왔었던 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이 용어들이 막 입에 붙지는 않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본 결과, 그 어찌 보면 컵라면이라는 것이 지시 대상이고 지금 본 연구에서 이미지로 삼으신 건데, 이 컵라면과 우리가 상징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노동자의 어떤 유품 그리고 노동자라는 것의 그 연결성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맥락적인 것 그리고 뉴스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 관련된 텍스트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과연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지금 연구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정도의 하나의 이미지 내지 상징이 된 것인가라는 굉장히 좀 근본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뭔가 아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봤을 때 이미 잘 뭐 정리를 해주셨겠지만 지표에서 상징으로 요 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설명을 도울 수 있는 뭔가 부연들이 이 연구 전체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좀 더 친절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이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이라든지 이 결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강요당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들이 좀 더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아마 뭐 우리 기존의 컵라면의 이미지 하면 뭐 바쁜 현대인의 삶, 뭐 뭔가 빨리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삶,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미지로 많이 쓰여왔었고, 그래서 이 구의역 사고 이전의 컵라면 이미지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좀 통용됐었던 어떤 상징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보태진다면 좀 더 풍성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나울통과 관련한 연구 역시나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연구가 지금 시민 참여형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또 다른 또 가려져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지역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연구 마지막에 한계로 뭐 전국적으로 이 논의가 좀 적용 가능한 것인지 뭐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오히려 이 한계에 대한 논의를 좀 차치하더라도 좀 지역성이라는 키워드에 좀 중점을 둔다면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나울통이 처음 출발하게 된 그 목표에는 언론개혁도 있지만 약간 행정개혁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자리하고, 뭔가 이 지역사회에서 뭐 이렇게 핵심 이슈에 대한 좀 수기적 사고가 좀 어려운 환경,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지방정부가 반영해내지 못하는 어떤 뭔가 정말 개혁이 필요한 이 현상에 좀 주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라면, 좀 지역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자께서 고민을 해보셔서 좀 확장된 논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시민 참여형 방향 모색이라고 연구 제목을 달아주신 만큼 이제 뭐 계속 언급된 것처럼 시민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산자로서의 시민에 대한 논의는 이 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지만 수용자로서의 시민에 대한 그 접목도
뭐 이 연구에서 이미 인터뷰가 다 끝났었다면 좀 할 수 없겠지만 추후에 만약에 후속 연구를 진행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접근도 같이 이뤄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욕심을 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터뷰 1호 설정하신 집단이 뭐 시민 제작진, 나홀통을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계신 제작진, 방송국 직원, 시청자 미디어 재단, 뭐 지방 정부 및 의회 관계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작진을 중심으로 한 방송국 내외 사람들,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로 주로 두셨는데, 이 나홀통이라는 이 소중한 프로그램의 취지와 이것이 언론 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정 개혁이라는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이게 기재로서 기능하는지를 살피려면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했었던 바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뭐 시민 참여형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잘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뭔가 좀 수미상관식으로 앞뒤가 잘 연결이 되어지는 연구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네네네. 네. 저도 그냥 이어서 지금 세 번째 발표하신 내용과 내용상 그냥 이어지게 말씀을 드리면요. 뭐 많은 내용은 아닌데요. 우선 지금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시민 참여형 방송이긴 한데 시민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물음을 던지고 그걸 좀 이제 살펴보시고 이제 내부의 인력을 중심으로 또 내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이제 그걸 좀 약간 비교해 보시려고 하는 걸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연구자께서 아무래도 여기 참여하시는 PD시다 보니까 중립을 지키셨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제작자의 입장에서 사실 좀 뭔가 결론을 두고 약간 진행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사실 이제 제3자의 시각으로는 조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시민 참여 방송 자체가 이미 굉장히 좋은 문화고 굉장히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문제라고 지금 약간 한계로 지적된 거는 뭐 어떤 방송을 만들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던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던가 약간 이런 약간 한계점을 지적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시민 참여한 방송으로 가는데 사실 필요한 게 언뜻 보면 그냥 이렇게 자세히 안 읽다 보면 그러면 전문성은 시민들도 공부하거나 멘토링 받으면 잘 되겠구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뒤에서 백업을 해주면 잘 되겠구나라고 사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이런 시민 저널리즘이나 이런 참여형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참여 인원들이 만들어내는 내부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문화, 그러니까 내부 생산자 문화가 사실 중요한데 그 내부 생산자 문화를 사실 볼 수 있는 연구 대상자들이 이미 섭외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연구 문제나 결과에서 조금 빠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객관적으로 들어갔으면 더 연구 결과가 좀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 참여한 방송이 여기 지금 울산 내용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 지금 막 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는 마을 미디어라던가 다양한 라디오 형태들에 대해서 사실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잘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케이스로 좀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객관적인 내용이 좀 보완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 기호학 관련해서 연구도 기호학을 너무 오랜만에 접했는데 너무 적절한 사례로 딱 제안을 주셔서 너무 재밌고 너무 인상이 깊은 그런 연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오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실제로 저희가 받아본 내용에는 그 어떤 3단계가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충분히 기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면상의 문제지만 그렇게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컵라면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지닐 만한 메시지를 받고 공감하고 있는지 그 합의의 과정이 정말 촘촘하게 사실 그려져야 되는 게 이 논문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뭐 하신다면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맥락을 살펴보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오버쌤 말씀 기존에는 뭐 바쁜 현대인들의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이게 어떤 사회 의식을 던지는 하나의 이미지로 가는 중간에 어떤 화력이 언제부터 붙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맥락을 좀 정리해 주시면 훨씬 논문이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연령별로도 사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여력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언급하시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까지 얘기하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씩 뭐 소감이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우선 그 나울통은 그 나는 울산 대통령 혹은 나는 울산 소식통 굉장히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이 논문은 그 논문을 쓰시는 우리 PD께서 욕심만 조금 저는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쪽으로 보면 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떤 제도, 어떤 정책,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신 게 맞죠.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에 맞게 연구 문제를 연구 문제 1, 연구 문제 2, 연구 문제 3으로 정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는 생산자 참여 관찰을 하고 어떤 거는 수용자 심층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누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라디오라는 매체적인 특성하고 아까 우리 오 박사님이 지적한 지역 매체라는 특성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포맷의 특성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잡아서 어쨌든 연구를 하셔야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너무 많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라디오, 지역, 시민 참여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가시면서 문제를 만드시면 좋겠다. 일단 저는 그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정수지 학생도 마찬가지로 저는 연구 문제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세 사람은 다 아마 석사 때 기호학을 배우지 않았을까? 근데 이 논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기호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닐 거고요. 다 언론학을 전공한 박사, 석사들이더라도 그리고 특히 퍼스의 기호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연구 문제 자체에 그런 용어들은 조금 더 연구자가 정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변인 혹은 개념으로 좀 이렇게 한 단계 더 설명적으로 연구 문제를 만드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요거는 저의 제안인데 우리 아까 첫 번째 발표하셨던 우리 강정우 석사과장께서 우리 재단의 비카인즈를 이용을 했잖아요. 무료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오면 이제 키워드 분석이나 연관어 분석이 되는데 아까 우리 오 박사님도 보통의 컵라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그 컵라면에 대해서 키워드를 넣으면 어떤 키워드가 나오고 어떤 연관어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고 구의역 김군 사건이 발생했을 시점부터 가장 많이 보도될 시점을 딱 잡아서 구의역 김군 플러스 컵라면을 키워드로 동시에 넣어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김용균 씨 플러스 컵라면을 같이 잡아서 나오는 걸 같이 보시면 지금 퍼스의 기호학에다 조금 더 빅데이터까지 활용하시면 그런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연구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될 숙제를 네 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석사 박사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어떤 실습을 했냐면 연구 문제를 만드는 수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연구 문제가 명료해야 그 연구 문제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가 거기서부터 나오니까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잘 질문의 형태든 뭐 그게 문장의 형태든 잘 만드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대로 잠깐 우리가 시간이 한 남았으니까 2, 3분씩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우리 강정 학생 네. 한 2분 정도로 그냥 소감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네. 생각을 들고 먼저
이 논문을 쓰면서 그 노인들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써야 될까에 대해서 솔직히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그냥 노인이라 썼다가 그 다음에는 그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령층이라고 썼다가 그 다음에 지금 장노년층이라는 현상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오히려 제가 보려고 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특정 대상들에게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정의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 조언 감사하게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구 문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강화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제가 주제를 제가 스스로가 지적을 했지만은 그래서 정말 담을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뭐 제가 뭐 설정한 거니까 제가 그만큼 고생을 해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혁신전주에서 그 입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그 장노년의 문제는 결국엔 사회혁신이라는 그 주제와 저는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이 부분을 좀 더 전면에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앞서 이제 두 분의 이제 박사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완해서 이제 좋은 논문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네, 우리 권영진 대표님, 네. 네, 제가 사실은 이게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이게 요즘의 기사들이 대부분 이제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기사를 쓴다든지 또는 뭐 소셜 미디어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 것을 가지고 그냥 또 기사를 쓴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게 기자의 역할이 맞는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보다도 어떤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좀 더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실제로 이제 그 해외 연구 AI에 대한 연구 사례들을 봐도 AI가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게 이렇게 실제로 잘 드러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이 AI를 통해서 기사를 쓰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서 그 남은 시간들을 어디에 쓰느냐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그 실제 현업 기자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니 아직은 이게 도입이 된 어떤 영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시간이 줄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은 없었고, 대체로 밀도가 좀 줄거나 아니면 어떤 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거는 AI가 해주니까 내가 조금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겠다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게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리고 그 저기 AI 기사에 대한 정의 부분은 저는 한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정의가 너무 불명확했던 것 같고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써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이렇게 그 부족한 내용이고 처음 사실은 학회 참여 사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만 몰랐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논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관 PD님, 네. 일단 이렇게 꼼꼼하게 리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주변에 친구들한테 읽어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봐주거든요. 네, 너무 길다. 나는 이런 거 관심 없다.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논문을 좀 잘 디벨롭하고 싶어서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오현주 박사님께서 저는 이거를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사실은 맨 처음에는 시민들의 이런 모습까지도 다양성의 하나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논증적이 말하기가 어려운 거를 자체를 노출하는 게 어쩌면 정말 시민들의 모습인데 이거 그대로 가야 되나 했는데 이 연구는 그렇게 되면 너무 실무자인 입장에서는 너무 효용감이 좀 떨어지는 그냥 담론에 머무는 것 같아서 질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예 하버마스의 논의에 대한 공론장 논의에 대한 비판을 짚으면서 현실적으로 아예 영역을 끌어와야겠다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렇게 끌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15분 안에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짧게 진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그 의도된 것처럼 보이는지 네. 나중에 혹시- 이메일로라도 아니요, 우리가 요거 일단 마무리하고 그 여기 따로 얘기하셔도 되니까 일단 예. 질문만 접수하는 걸로 할까요? 예, 예. 네. 예. 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자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요? 네, 네, 네. 물어보세요. 이 연구 문제를 정해야 된다, 명료하게 된다. 네. 거기에 맞춰서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저는 질적 연구라고 사람 마음을 너무 탁 집어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거 자체가 저는 어젠다 세팅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성찰적인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문 자체를 너무 명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연구를 굉장히 의도하고 진행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모든 논문은 연구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질적 연구든 양적 연구든 똑같고요.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끝나고 알겠습니다. 회의면담을 하시도록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논문 기대합니다. 우리 정수지 학생 마지막으로. 네. 사실 첫 문장 좋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첫 문장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논문을 갖고 가는 동안 늘 가슴에서 한 문장만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라고 해서 사실 그 문장이 약간 등대가 되어줘서 조금 더 연구를 풍부하게 봤던 것 같고 왜 기호학을 해야 되는지 좀 스스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회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 질문에 대한 타당성이 생겼고 이제 감성과 이성을 다 잡는 논문으로 오늘 주신 내용들 빠짐없이 피드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딱 50분까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지금 오늘 피싱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논문과 관련된 논의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이메일이랑 명함들 다 주고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